빅테크가 예.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아요. 예, 지금 예. 데이터 센터. 예. 되게 쉬운 건, 되게 직관적인 건 전쟁이 나면 설비 투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예.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빅테크가 야 그럼 전쟁 났으니까 AI 투자 스톱? 문제는 다 경쟁하잖아요. AI가 미래의 먹거리라면서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장기적으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떨어져 나가기 쉽지 않죠. 네,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갈림길 책을 보면요. 5가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변동성이 심해진 세상의 세계 경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예. 세계 경제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제목을 갈림길이라고 해놨잖아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있죠. A로 갈지 B로 갈지 갈림길이잖아요. 결혼.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어느 학교 갈지 예, 어느 예, 직장을 예. 아, 택할지 그쵸, 그쵸. 난 어떤 예. 잡을 택할지 예. 아니면 이직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갈림길이잖아요. 근데 그 갈림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A를 선택했어요. 그럼 A하고 B하고 있는데 A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만큼 들어갔는데 잘못 온 것 같은데 1년 지났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때 A로 오길 너무 잘했어. 이런 케이스 있지 않을까요? 아, 있죠. 있죠. 네.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어떤 갈림길인데 그 갈림길이 단기로 평가하는 것보다 긴 호흡에서 평가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준다. 그쵸?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투자 환경 속에서도 이런 갈림길이 존재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아, 코로나 때 코스피가 1,450이었어요. 그렇죠. 샀어야 되는데요, 그죠? 아니, 그럼 이제 딱 여기까지 들으면, 껄무새네. 살 걸, 뭐 이런 얘기 할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돌아가 봐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코스피가 9,000 찍는 날이 있었죠. 9,000 찍기 전날이었을 거예요. 일본 니케이가 7만을 찍었거든요? 2011년에 동일본드 지진 때 이게 7, 8천 했어요. 근데 7, 8천 하던 게 7만을 찍으면은 10백억 찍은 거잖아요. 그쵸, 기술로. 그쵸. 아베노믹스가 그걸 결정하죠. 예. 그럼 아베노믹스는 일본 니케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큰 갈림길이었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껄무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10년 후에 가봐요. 10년 후에 딱 가서 지금을 돌아볼 때 어쩌면 지금에도 그런 갈림길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실물경제 금융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죠. 아주 이상해요. K자 같이. 예. 그렇죠. 예. K자도 나오고 예.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상흑자가 3천억 달러죠. 이례적이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환율의 뉴노멀이죠. 예. 금리도 예. 코로나 때 1%였거든요. 정기금 금리. 그때는 2%만 해도 높다고 했는데 지금 2%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뉴노멀이죠. 주가도 3천도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1년 전에? 그쵸. 말도 안 된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9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예. 3천이면 나라 망한 거잖아요. 완전.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도 뉴노멀이죠. 예.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식, 채권 금리, 네. 환율 환율. 이 매크로 다잖아요. 예. 다 뉴노멀이죠. 그러면 이렇게 환경 자체가 바뀌어 있을 때는 어쩌면 기존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겠죠. 그게 갈림길을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후보군을 찾아본 거예요. 예.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 2026년이 큰 갈림길이었어.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변동을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중동전쟁. 그렇죠. 10년 후에 이란 사태를 바라보면 이란 사태가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대표적인 게 지금 호르무즈 막았잖아요. 예. 사상 초유라면서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막으니까 전 세계가 쩔쩔매는 거 본 거거든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님 앞에서 들어누워서 배째라고 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알았어 한 다음에 10만 원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그 생각할 거예요. 누우면 10만 원 주네? 경험해본 거죠. 그럼 또 한 번 누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저만 누울까요? 친구도 올까요? 그 중동이 많거든요. 그렇죠. 호르무즈를 막아보면. 근데 하나 더 보시면 네. 전 세계 초크 포인트가 호르무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국가들도 뭔가 그럼 이 얘기는 공급망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기존과. 그럼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단절점이 되면 기존의 연속에서 단절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게 하나의 갈림길이겠죠. 그쵸.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갈림길로 제시했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K자 양극화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되게 주식시장이 좁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삼전닉스만 가잖아요. 그렇죠. K자의 예. 상단에 반도체주가 있고 예. 나머지가 비반도체주. 예. 지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환율이 올라도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내지는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은 유리하지만 서민 경제는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역풍을 맞잖아요. 네. 그럼 K자 양극화죠. 기존과는 다른 그림이잖아요. 네. 계속.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앞서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의장 교체. 이게 과연 기존의 연준이 가져왔었던 흐름, 버냉키와 파월이 옐런과 파월이 만들어 왔었던 그
레거시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전에 그린스펀으로 돌아가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꿀 같은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과연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금리 시장이나 통화 정책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준다고 봐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갈림길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각하는 게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AI하고 생산성.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AI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갈림길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들 미국 투자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초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달라고 아,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작년에 관세 때려서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동 전쟁 하면서 느낀 게 호르무즈 내가 알아서 풀었으니까 니들이 이제 배상 이 얘기 하잖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했어요. 좀 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파트너가 되라.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미국이 큰형님이냐 깡패냐, 이제.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러면 뭔가 우리가 큰형님의 어떤 레거시를 갖고 있는 그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미국을 투자할 때 미국의 평판이 만약 바뀌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평판 리스크죠. 탈달라.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작년에 사실 잠깐 보였어요. 그러면 만약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네. 그런 게 앞으로도 돌출돼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 지금 다 미국 투자 좋아하잖아요. 네. 이것만이 답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게 다섯 번째 갈림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부의 갈림길에서 그 다섯 가지 갈림길이 10년 후에 네. 우리의 어떤 성과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아니라 거의 아주 역사적 어떤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같은 급으로. 그렇죠.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우리가 만났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베노믹스도 엔화 환율의 급격한,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는 그 엔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 아베노믹스는 급격한 절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이번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가 다 뉴노멀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과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큰 갈림길이 나타날 때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막 이렇게 시그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그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그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게 예전에 저는 생각해보면 1차 오일 쇼크 때랑 이번이랑 느낌 비슷하자면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 있던 제조업들이 아시아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유가로 인한 좀 받아보고 나니까. 그러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가 팡 커버린 큰 변화가 된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은 근데 단순히 유가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이게 다 겹쳐서 동시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상 못하는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 머릿속에서는 감이 안 와가지고 저도 뭐 물론 이 멍청한 머리로 뭐 아니, 얼마나 아니다.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보죠. 예. 중동 전쟁 이후에 무엇이 바뀔까? 저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은 게 21년 3월인데 네. 지금이 26년 6월이잖아요. 네. 5년 3개월 지났죠. 5년 네. 3개월 동안 2%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점도표 저 연준 FOMC에서 봤어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예측치를 네. 보면은 29년이나 돼야 돌아간대요. 네. 그러면 8년은 집을 나가 있는 거예요. 예. 8년은 기침하는 거거든요. 비정상에서. 그럼 8년 동안 있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죠.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낮은 시절에 생각했었던 이론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고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재고는 많은 게 좋을까요? 조금 있는 게 좋을까요? 재고. 많이 쌓아놔야 되나요? 조금 쌓아놔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저는 재고는 교과서에 예. 최소 재고를 유지하고 그쵸. 필요할 때마다 조달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쵸. 그건 예. 정답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중동 사태 터진 다음에 뉴스 하나 들려드리면 아. 중국은 원유 재고 8개월치, 한국은 5개월치, 대만은 3개월치 예. 갖고 있대요. 예. 어디가 제일 좋나요? 중국이 좋죠. 중국이 제일 안정적이죠. 예. 재고 쌓아놓을 걸 이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히토류 있잖아요. 1년치 재고 확보했대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히토류인데. 또 뭐냐면 호르무즈 같은 게 막힐 수 있고 언제든지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면 싸게 사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걸 가져올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져올 수 없게 될지 모르면 재고를 쌓아야 되잖아요. 예.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럼 재고를 쌓으려면 재고 관리비가 들어요. 창고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재고를 많이 사야 되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금융비용이 되죠. 이자. 불필요한 돈이 쌓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재고 관리비, 예. 금융비용 예. 하면 이게 원가에 쌓이죠. 예. 그럼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네. 이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데 이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재고를 적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엔 맞죠. 왜? 쌓아놨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재고 손상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재고를 쌓아놔야죠.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가전업체다. 이번에 어제 나온 애플 사태처럼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미리 메모리를 잔뜩 한 3년치 사다 놓고 했었으면 이렇게 가격 안 올려도 됐을 건데. 자, 보세요. 그랬겠죠. 예. 빅테크가 예.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아요. 예, 지금 예. 데이터 센터. 예. 되게 쉬운 건, 되게 직관적인 건 전쟁이 나면 설비 투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예. 불확실하니까 예.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빅테크가 야 그럼 전쟁 났으니까 AI 투자 스톱? 문제는 다 경쟁하잖아요. AI가 미래의 먹거리라면서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장기적으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떨어져 나가기 쉽지 않죠. 또 하나는 떨어져 나가면 내가 여태까지 퍼부었던 돈 예. 데이터 센터에 다 썬크잖아요. 그렇죠. 매몰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를 해야 될까요? 스톱을 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해야죠. 그러면 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고! 이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참모가 하반기 공사비가 그렇게 오른답니다. 전쟁 때문에. 칩 가격도 엄청 오른다는데요. 에너지 가격도 엄청 뛴대요. 그럼 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저 하반기에 하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땡겨 이럴까요? 더 빨리 당겨야죠. 혹시 작년에 관세 때리기 전에 막 땡겼던 거 기억나세요? 아, 예. 예, 맞아. 그랬더니 연초 대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예.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책에 나와요. 설비 투자가 전쟁이 일어나면 설비 투자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쟁이 났는데 설비 투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여태까지 못 봤던 그림들이 하나하나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단순히 무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 것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를 보죠. 전쟁 끝나면 원유 재고 이제 줄이려고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채워넣어야죠, 다시. 채우려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더 채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전쟁 못 보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 그럼 채워야겠네? 얼마나 채울까? 그러면 중동전쟁이 5개월 지속됐으니까 5개월치는 채워놔야죠. 논리적으로 되게 심플하지만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그쵸. 옛날보다 에너지 재고를 늘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장관이거나 이러면 네네. 보고할 때 다음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시나리오 만들어서 또 준비하려면은 저번에 한 6개월 고생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9개월치는 확보해놔야 그렇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중동전쟁이라는 게 기존에는 못 봤었던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다르면 무언가 자산시장에도 여태까지 봤던 것들하고는 다른 그림을 만들지 않겠는가? 예. 그건 갈림길이죠. 그럼 이제 유가도 뉴노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가 자체도,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얼마냐 이것보다도 예. 우리가 에너지를 조달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에너지를 땡길 텐데 예. 일단 가져오는 거리가 멀잖아요. 선박거리가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예. 배송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배도 더 필요해지고. 예, 그렇죠. 배도 예. 더 필요해지고 예. 그만큼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과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 지금 하나만 샘플로 말씀드렸지만 예. 중동전쟁이라는 갈림길이 굉장히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에너지면은 앞으로 전기료도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그럴 수 장기 상승화가 된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통화료 같은 거 생각해보면 집에 유선전 한 달 있을 때는 집집마다 뭐 전화료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4인 가족 휴대폰 가격이랑 인터넷 비용 다 해보면은 4인 가족이 한 달에 20만원씩 통신료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기료도 우리가 쓰는 전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싸게 쓰는 시대는 끝날 수도 있고 기업들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셰일 혁명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에너지를 막 쓰던 시절이 지났었잖아요. 네. 그게 에너지의 공급은 많은데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에너지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됐겠죠. 네. 근데 지금은 빅테크가 에너지를 엄청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빨아들일 거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하필 딱 그 예, 타이밍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다리가 맞으면 네. 에너지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시장 투자를 한다면 네. 여태까지 우리가 테크주 투자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테크주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테크주 말고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던 에너지주 네. 이런 것들도 우리의 관심 쪽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 지금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좀 미국도 그런 거 그쵸? 네네네. 예. 그런데 증시만 사상 최고 치고 이러면은 이렇게 K자로 가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양극화가 확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확대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체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워크로드인가요? 예. 그런 거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서 있으면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거기서 걸으면 되게 빨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체감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죠. 네. 그러면 뛰어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삼전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덜 갖고 있는 사람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백화점이 사람 붐빈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기는 이 자산가들의 경기를 말하냐 아니면 서민의 경기를 말하냐. 자산가가 많겠습니까? 서민이 많겠습니까? 숫자는 서민이 많고. 서민이 압도적이죠. 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체감 경기라는 건 이 밑에 있는 거죠. K자의 하단인데 사실상 자산시장에서 성장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는 K자의 상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K자의 양극화가 이런 아이러니한 그림을 보이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해요.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보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자산가들은 소비를 엄청 하잖아요. 네. 그럼 소매 판매는 그래도 쏘쏘하게 나오는 거죠. 평균은 그렇게 나오고.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저번에 누구야? 케찹 회사 대표 크래프트하이즈 아인츠. 이랬죠. 월말 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다고. 이제 실물 바닥은 나날이 계속 지금 이렇게 되고 위에 자산가들은 이렇게 되면서 그럼 보통 그렇게 됐을 때 경제에서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그런 게 좀 반복됐었잖아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펼쳐지곤 하죠. 저는 꼭 그런다는 게 예. 아니라 과거에는 뭐 사회주의 같은 것들도 그런 거고 새로운 이제 이념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도 있고 예. 닷컴 버블 당시에는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잘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독점 기업 해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예. 그 언제 또 그랬냐면 록펠러의 그 석유 기업 스탠다드 오일이죠. 걔도 쪼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너무 큰 힘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등장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이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쏠림이 이렇게 집중되면은 예를 들어 뭐 S&P에서도 보면 빅테크로 집중이 쏠리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쏠림 현상이 위험한 거냐 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산 투자를 워낙에 옛날부터 많이 해서 당연히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할지 대충 느낌이 올 텐데요. 그러니까 좋은 쪽에 쏠리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모르거든요. 영원한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쏠려 있을 때는요. 그 쏠림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조절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 쏠림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초심자들,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여러 개를 좀 나누시는 게 분산 투자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산 투자는 긴 호흡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상이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셋이 분산이 돼 있는데 누가 밥상을 먹을까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자기 밥상 차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밥상 차례가 뒤에 오게 되면 드시는 분은 지금 좋겠지만 지금 내 밥상이 아니면 되게 짜증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쵸.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보셔야 된다는 건 그런 말씀이고 쏠림 투자라는 거는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가 좋지만 네.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또 높은 변동성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면 돼요. 반도체 관련된 것도 반도체가 좋다 다 맞죠. 예. 저도 뭐 보면 무결점이에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이제 모두가 반도체 좋은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올라야 될 게 딱 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될 거고 네. 감내를 하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자산들도 그렇고 요런 애들이 힘들 때 또 수익을 내주는 그런 자산들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야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08년에 그때 한참 BDI 1만일 때 예, 그렇죠. 패노션을 질렀거든요. 아, 예. 다시는 그게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예. 똑같죠. 계속해서 원자재 쪽으로 시장이 예.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원자재 쪽으로 딱 뭐 좁혀지니까 사람들이 막 원자재 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그쵸. 예. 지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람들이 원자재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나 조금 원자재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뉴노멀 이렇게 되면은 안전자산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국민연금 뭐 주식 60, 채권 40 이런 게 아니라 안전자산은 좀 밸런스 좀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요. 예. 저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에 맞춰서 안전자산을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자산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지 내 투자의 깜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40만 투자할 것 같아. 그럼 안전자산은 제일 처음에 거기서 세팅이 되겠죠. 60이라고. 그리고 40 내에서 알아서 돌려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막 전체를 놓고서 안전자산을 돌리려고 하면 좋습니다. 되게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안전자산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투자자산을 해서 안전자산이 있는 만큼 투자자산이 흔들리더라도 얘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옛날에 안전자산은 그냥 채권 이러면 됐는데 이제 아까 채권도 좀 이렇게 되면 뭐 좀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뭐 다른 것들 뭐 어떤 거 좀 추가로 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도 단기 채권도 있고요. 그렇죠. 달러로 된 채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전자산이라면 안전자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금도 그걸 할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무서운 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무서운데 수익이 나 있다. 그럼 수익의 일부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쉬프트를 해놓으면 특히 뭐 달러 자산 같은 걸로 만약에 쉬프트를 했다. 그럼 이런 자산들이 무너질 때 달러가 뛰어 올라주면 일정 수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버를 쳐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역할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달러 자산으로 할 만한 게 달러 채권 그렇죠. 아니면 그 달러 그냥 들고 있는 거. 네, 그렇죠. 달러도 예. 있고. 근데 들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예금이라도 하는 게 예금. 낫죠. 금리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달러로 살 수 있는 주식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골드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좀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폭넓은 범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이 안에서 다양하게 들어가야지 할 수 있다. 책에서 보니까 AI 혁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이 말이 제일 저는 기억에 났었단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맞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AI가 그래서 안 좋다 이건 아니고 네.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AI가 영원할 수도 없고 AI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툴이죠.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부채예요. 네.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줄이다가 망했던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죠, 위정자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부채 문제를? 부채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빚을 안 갚더라도 성장이 세면 돼요. 왜? 성장 대비 부채 비율을 보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성장을 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럼 물가 오른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요. 빚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올라버린 금리가 빚의 부담을 늘려주죠. 그럼 성장이 나와도 금리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면 성장 왜 했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성장을 하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죠. 네. 그게 생산성 혁명이에요. 그걸 AI가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그러면 중국이 이제 커지면서 그 공산품 물가를 잡아주고 그렇죠. 네, 경제 성장에서 실질적인 게 늘어났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예. 문제는 생산성 혁명까지 이어지려면 AI가 설비 투자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돈을 써야죠. 칩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리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수요의 폭발을 겪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겪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AI가 나오면 다 해결되고가 아니라 네. AI가 그 해결점을 찾아갈 때까지 순탄치 않은 험로를 걷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자동화되고 이게 AI 생산성 좋아지면 그때쯤 되면은 디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에요? 단기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국가별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막 생산성 엄청 늘리면 어마어마한 제품을 공급해내거든요. 네. 그런데 돈을 안 뿌리면 돈의 가치는 뭐 묶여있는데 제품 가격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폐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정도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일 정도의 로봇가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는 만들어지면 그렇게 좋은 걸 미국에서 만들었다 치죠. 다른 나라하고 공유할까요? 중국 줄까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HB10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권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은 좀
약간 레거시를 봤던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한 느낌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 변동성 이렇게 심한 장세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하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변동성이 단순히 심리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노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율이 정상일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람마다 고민할 거고 어느 정도의 주가가 적정한가? 그 고민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7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8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2,5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이게 과거의 모습에 너무 천착해 있잖아요. 그럼 미래 어쩌면 좋은 투자 기회인데 과거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너무 비싸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줘야 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 이 변동성 자체가 그 레벨 자체가 뉴노멀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면 보면은 유연성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딴 거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의 갈림길 정말 읽어봤는데 좋은 책인데 더보기랑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서 꼭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이라는 단어는 별로 잘 안 써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21년대도 한번 썼던 책이 아,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V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예. 그 느낌 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카페 가니까 20대 친구들이 막 그 카페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건영님이 막 하면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대가 열렸구나. 21년에. 그때는 딱 그때 그 느낌 나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